정부가 산하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이 발표된 해법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묘수라고 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의 묘수는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눈높이 또는 피해자의 여망에 비추어서 보면은 여전히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징용 문제가 이미 10년을 경과했고요. 그렇죠. 또 4년여 2018년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4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한일 관계 악화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클리어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또 전략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양면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네. 나름 그 정부의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면에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대법원 판결하고는 역행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예, 2018년 10월에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해서 그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배상 문제의 집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3자 대리변제라는 방식으로 일본 측과 합의를 해서 15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런 뜻의 그런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는 맞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이라는 대단히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기간 동안부터 내세웠던 것이 공정과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법치주의입니다. 평생을 검찰로 일하던 분이 대선 후보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이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은 따로 하고 행동은 따로 한다. 아무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청년 세대에게 밝은 앞날을 열어주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네. 그동안 강조했던 이제 공정, 상식과 법치주의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슬로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본 피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보다는 미래 청년을 위한 돈을 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별개의 얘기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회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그 피해자 그룹이 볼 때는 이번 일본의 그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 밖이라고 아마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우리 재단이 꾸리려고 하는 그 기금의 바스켓에 일본 해당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말하자면은 가장 그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네. 또 일본 정부나 기업은 조금 진전된 그 강제 동원에 타겟팅을 한 그런 사죄 언급도 사실상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기준에 비하면은 뭐 한없이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아까 봉 박사님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행정부가 나서서 구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 국내 법적 관할권 내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또 외교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하고의 외교 그 이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법적인 어떤 규율을 받는 그런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국내적으로는 사법 정의이지만 국경을 넘어서 보면은 말하자면 한국의 입장에
입장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 최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소멸되지 않았으나 그 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본 최고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두 개의 최고 법원 간에 말하자면 갈등, 대립이 생긴 속에서 벌어진 이슈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에 그대로 순진하게 그 이행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기대 난망이었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도. 예, 저도 이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강조드린 말씀은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논란의 시작은 2005년 이 사안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그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민정수석위원이었던 문재인 차기 대통령도 참가를 했는데 그때는 개인 청구 소송권이 살아 있지만 다시 일본에게 이런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예외로 종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그리고 사할린 교포만 예외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뒤집어진 게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일부에서 주심 김능환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청구권이 있고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은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은 조약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 즉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국가 간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 한국 헌법 전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 판결은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가 있다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거스른 것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법부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이 교통 정리를 한다고 할까요? 사법부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법리에 따라서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행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국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가 2015년 외교장관이 종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이냐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법부가 과연 내가 그 법학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도까지 한국 사법부에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려줄 때가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사법부의 판결이 그 절대선이냐, 상대적인 선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사법부의 어떤 통일된 입장이 지금 부재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입장 정리도 그렇고요. 징용 문제에 대해서 다소 엇갈린 판결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네. 식민지 35년의 지배를 우리는 부당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부당하기 때문에 사과는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한 입장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지금 여전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65년 협정은 agree to disagree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정부의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사법부에 있어서도 이 주제에 대한 어떤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도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미래청년기금에 이제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청년 입장에서는 그 돈을 과연 내가 받아서 유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는데 마음이 편할 것인가, 죄의식이 있을 것인가,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피 묻은 돈을 받아서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기여하는 바인가 아니면 건설적인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옳은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 기업이 만약에 이 유학생 장학금을 주는 미래청년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 크겠죠. 네. 아직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런 모호한 미래청년 기금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죄의식이 분명히 청년 세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성환 안보실장이 그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 수용자 입장에 있는 청년 세대가 이번 합의와 결정에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집권 여당이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피해 배상금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들은 좀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왔는데 보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그냥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이라는 부분으로 다 끝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일본의 그 역대 내각의 정리된 입장은 식민지배 문제에 관해서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시다 총리나 그 하야시 외상이 이번 그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화답하는 의미에서 일단 역대 그 내각이 발한 그 담화나 원칙을 계승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입장이고 네. 이 강제동원 문제를 핀포인트한 그런 그 심화된 사과 발언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국민들이 볼 때에는 왜 일본이 심화된 사죄도 없고 그 기업의 참여도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품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기업이 제대로 참가를 할지 안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물컵 반 이상 채워졌는데 일본에서 나머지 반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채워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일본 2개 피고 기업이 우리 재단이 꾸리는 바스켓에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사업이 아마 1, 2년 시간을 경과하면서 꾸려갈 텐데요. 네. 지금 명분이 굉장히 그 클로즈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이 행동에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 여론이 중요하지만 일본도 일본의 국내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의 국내 여론에 따르면은 한국의 일방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 재단이 꾸리는 기업 그 기금에 들어온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 주체고요. 그렇죠. 또 한국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약간 우회적이긴 하지만 기업이 그 기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소위 미래청년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별개의 이슈라고 봐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에 해법안을 보면서 대승적인 결단이다라고 정치부 여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야당 쪽에서는 이건 2차 가해에 불과하다라는 또 입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실적인 해법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간을 끈다 그래서 기시다 정부의 이런 협상 태도가 바뀐다는 가능성이 그리 높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계속 지난한 세월을 에서 고통을 받고 지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시민의 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로서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나온 것은 제가 볼 때는 2015년 외교장관 선언,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던 선언이 그 다음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정지된 이후로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관리의 차원이지
계속 지속되는 해법은 없다. 1965년도 총권협정도 결국에 가서는 40년 후에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바이든 행정부의 4년 임기 동안에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에서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준으로서 실질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유용한 합의점이 무엇이냐가 해결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도 기시다 총리도 또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정부도 이번 합의가 한일 관계의 이런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영구적인 해결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기간 안에서 굉장히 중대한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일단 한일 관계가 그동안 경색됐다가 이번에 물꼬를 트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된다면 이 물꼬가 계속 트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당분간 여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여론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조금 대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일 관계의 그 갈등 양상이 사실은 그 출발점이 징용 문제였습니다. 네. 2018년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게 되면은 지금 일본이 바라고 있는 소위 수출 규제 문제도 제거될 것이고 화이트리스트 지금 제외해 놓은 상황에서 원상복귀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 협력도 지금 지소미아가 일시 중단돼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 간에 소위 셔틀 외교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근 한 11년간 이게 지금 중단된 상황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이 해법 제시를 계기로 해서 네. 이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일 관계 전반이 개선이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동북아 지역 정세를 생각할 때에는 한미일 간의 경제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런 네. 차원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그런 전략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하는 면에서는 뭐 나름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한일 정상회담 아니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시작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정상 외교 그리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외교안보 행보를 보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 틀을 만들고 그 추동력을 이끌어 가려는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한미 정상에서 약속했듯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통큰 양보를 했습니다. 또 한국도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요. 또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도 소위 대승적인 경지에서 일본 기업,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3자 대위 변제를 먼저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은 일단 문을 열고 한국이 먼저 혜택을 베푸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혜택을 받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했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첫 발걸음을 뛰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준 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좋은 예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이제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을 때 사실 항공모함 발진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요구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명쾌한 대답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 이렇게 우리가 통큰 결단을 했는데 언제 그 혜택이 돌아올 것이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의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서 국빈 방문을 한다면은
이것이 국내 정치 맥락에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회담에서 그냥 정상회담도 아니고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 보장되고 확대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큰 선물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큰 선물을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줄 것이고 한국이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이원덕 교수, 봉영식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